안녕하세요. 오태임입니다. 오늘 오전 내내 집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서 저희 직원 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게 도인 것 같아서 한 일주일치 묵은 그 메일들에 대해서까지도 답변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뭐 기본적으로는 투자 또 본인의 그 어떤 경력까지 보내주시면서 도와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오셔서 정말 힘이 나고, 제가 주말을 지나면서 토요일은 너무 졸려서 뭐 정신이 없었지만 뭐 주말을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깃발을 들자, 우리가 돈이 없지 인재가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기업이 필요하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쭉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일단 큰 기린 두 마리 사냥이 95% 이상 성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고 스타트업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랑 같이 고생하자, 무슨 뭐 유비가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러 사람 우리 기존에 있는 주주들 끌고 가는 것도, 끌고 간다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미안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많은 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같이 고생길을 1, 2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타트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고생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른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스타트업이 힘든 배고픈, 저는 진짜 30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살부터 33살까지 정말 파릇파릇할 때, 정말로 야심만만했을 때, 철도 없었을 때 사업했고요. 스타트업을 했고, 정말 배고프다는 게, 허기가 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정말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진짜 허기가 집니다. 그런 고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직원이 저한테 좀 영상에서 말씀 좀 전해달래요. 댓글로 이제 앞으로 제 사업과 관련한 투자나 이런 거는 댓글로 달지 마시고요. 정보란에 있는 제 직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직원이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몰아서 또 필요하면 답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댓글 몇 개 보면서요, 아직 한국은 지정학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암울했고요. 사실 저는 오래전에 좀 포기한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린애다는 거 포기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지정학을 깨닫는 것은 저는 포기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영국 선원들이 150년 전인가요? 흑산도에 왔을 때 남긴 기록에 의하면 시골 깡총 섬 흑산도에 누가 있는지 알게 뭡니까? 갓쓰고 중앙정부의 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다들 꿰차고 있고, 문맹률이 높았던, 문맹률이에요. 글자를 읽고 해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영국 수병들이 감동을 합니다. 1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상소 적고 이렇게 임금이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게 너무 이상했나 봐요. 깡촌 시골에서 중앙정치를 다 관여하고 다 생각하고. 근데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도덕규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도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지정학은 도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정학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정학 교과서에 지정학은 운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개인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몇 %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유전자가 굉장히 용량이 큰데요. 상당 부분은 식물도 동물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빼면 아주 얼마 안 되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침팬치,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침팬치랑 우리랑 갖고 있는 게 또 상당 부분입니다. 그거 빼면 얼마 안 되는데, 그건 또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거 빼면 이제 여러분과 저만의 어떤 그런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겠죠. 이건 얼마 안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 한국에서 살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죠. 내 선택, 후회, 이런 게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픽스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메타버스라면 초기 값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메타버스를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를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지정학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부모도 있겠고, 예. 경제에서 어떻게 그런 생산성 분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생산성 분수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연봉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경제 기초 강의를 한번 할까요? 이런 건 정말 기본인데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에 철이 없었고 혈기 방자했을 때 이제 동창회를 갔어요. 제가 나온 대학이 과가 잘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저보다 너무 다들 잘 나가고 너무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너무들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생스럽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제 입장에서 그 허기진 제 입장에서 들을 때는 진짜 황당한 거죠. 사람이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 집에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갖다 줬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내한테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 사건하고 이제 서초 도서관 사건 두 개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내한테 꽉 잡혀서 살고 제가 코를 골면 요새 좀 코를 곤대요. 내가 왜 코를 원래 안 골았는데 코를 골면 우리 아내가 조용히 해. 그럼 제가 조용히 한답니다. 자면서도 우리 아내 말을 듣는 거죠. 제가 그 돈 한 푼 못 갖다 주고 우리 아내 전체 새댁일 때 우리 첫아이 키울 때 진짜 돈 한 푼 못 갖다 준 게 3년인데 그때 제 과 친구들은 막 뭐 자기가 올해 자기 회사에 벌어준 돈이 뭐 10억이다 5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제 제가 왕따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열받으니까 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니네가 다 보병도 지원받고 공수부대도 있고 뒤에 다 보급 라인도 있는 데서 니네가 총싸움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고 나는 내가 다 보급 뛰고 내가 보병도 해야 되고 내가 장교도 해야 되고 내가 길도 닦아야 되고 내가 탱크도 운전해야 돼서 나는 한 푼도 못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테이블 그 결혼식 그 테이블 완전히 분위기 쌓여있죠. 그래서 지금도 제 과방에 들어가면 제가 못 쓰면 애들이 답을 안 달아요. 이 새끼들이 말이죠. 좀 쪼잔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는 제가 이 비트코인 1,500만 원 할 때부터 제 책 주겠다고 제 까방에 올리고 책 줄 테니까 주소 보내 그 공짜로 줄 테니까 그랬더니 새 놈 주소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새 놈 중에 한 놈은 자기가 책을 받고도 안 읽었대. 으이씨 나쁜 놈 벌을 받아야 돼. 딱 무시하는 거죠. 우리 과 인구가 많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1,500만 원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4천만 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을 때 말고 이제 8천만 다시 올라가기 전에 4천만 원 떨어졌을 때 제가 조물한테 사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달더라고요. 하여튼 뭐 별종이죠, 별종. 제 과 친구들이 보기에 제가 좀 별종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그런 했던 고생 아무것도 없이 진짜 그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욕인데 하여튼 뭐 있어요. 그거 두 쪽만 가지고 개 고생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할 생각은 없고요. 미국에서 기린 사냥의 낭보가 오면 이제 문서로 오면 제가 깔 겁니다. 까고 이제 이 비즈니스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할 건지 해서 스타트 할 겁니다. 인재들이 너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요. 진짜 네이버 카카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물론 거기도 많겠지만은 거기는 월급쟁이들인 거고 죄송합니다. 거기 다니시면 죄송해요. 지금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진짜 뭔가 이거 기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이템은 뭐 제가 보장할게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저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되면 지난번 로스트코인 해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도 있고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해버릴 겁니다. 그냥 이게 되면 그냥 연달아서 그냥 해서 내가 보여줄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에 쓰는 건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런 걸 하라고 만든 거야. 이런 걸 제가 비탈릭하고 일론 머스크 보라고 좀 보여주려고요.
저를 우습게 보는 게 저는 화가 나지, 저를 미친놈 취급하는 건 저는 화가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하는 거 괜찮아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얕잡아 보거나 저 새끼 책 한 권 안 읽고 저렇게 떠드는 멍청한 새끼다라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죠. 특히 지정학 같은 거에서. 그래서 지정학 얘기 안 하려고요. 이제 준비도 안 됐고, 대한민국에 안 돼. 이 지정학이 운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성리학자들인 거죠. 규범으로 보고, 옳고 그름 보고. 뭐, 여러분 러시아 편을 들 거예요? 우크라이나 편을. 막 우크라이나 편 들고 그러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싸움 잘하더라고요. 그 노바디란 영화 제가 해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몇몇 분의 댓글을 보니까 안 할래. 어떤 식으로든지 진영 논리를 끌고 가고, 그놈의 도덕 규범으로다가, 그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도덕적이고 선하면은 총 들고 가. 우크라이나 도와줘. 맹소적으로 들려요? 해밍웨이는 그렇게 했잖아. 스페인에 내년에 참전했잖아. 도덕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정도 해야지. 댓글 싸질르지 말고 가. 됐지? 자, 오케이.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로 깊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서 참 슬픕니다. 우크라이나가 농업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식량 위기가 이제 온다는 게 그게 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평원이라는 게 이게 탱크가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폴란드에서부터 쭉 러시아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앞마당이에요, 앞마당. 근데 그 앞마당이 안정이 안 되면 본인들의 그 삶에 히틀러가 만든 개념이 있어요. 민족의 집이라는 개념. 그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집 앞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누군가가 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양아치들이 밤마다 새벽 1시마다, 서방이 양아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 양아치들이 만약에 여러분 집 앞에서 새벽 1시마다 소음기 떼고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아니면 고성방가를, 여러분들 아이들이 놀아야 될 놀이터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10대들이 밤마다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평화적으로? 뭐 여러분들의 메타버스에서는 그게 평화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한 메타버스에는 그게 평화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고민을 하세요. 예. 아니면 총 들고 우크라이나 자원하고 가시든가. 여기다 댓글 달지 마세요. 예. 저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정학에 대해서. 이 냉정한 지정학에 대해서. 이 운명과도 같은 이 한민족의 슬픔에 대해서. 그럼 동해 있잖아요. 동해 바다를 보세요. 동해 바다. 이게 닫힌 바다거든요. 이런 닫힌 바다에서는 원래 한 세력에, 이게 우크라이나 평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세력에 함대만 존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전쟁 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해에 어떤 함대가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지금 울릉도 있어, 그치? 이 동해라는 함대, 바다는 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배타적 경제 수역이고 이렇게 조약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메타버스 속에 살고 있는 거지. 물어보세요, 푸틴한테. 흑해에 7개 국가가 있는데 터키 빼놓고 전부 러시아가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일한 바다거든. 동해 한번 잘 지도 보세요. 거기가 평화롭다면 이상한 거거든요. 부자연스러운 거야.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 그런 바다가 한 세력에 지배가 되지 않는 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바다가 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가 돼야 된다면 우리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미사일을 빵빵 쏴도 우리 아무 말 안 하잖아. 그지? 그 동해 바다에. 그럼 누가 거기를 지배하면 여러분들한테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국민 같은 처지에 안 빠지겠어요? 답 안 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학이 운명이라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대답 안 합니다. 댓글도 달지 마세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머리 아파요. 이거는 진짜 이런 거예요. 미적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저기 극한도 모르는 새끼들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그죠? 말이 험하게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제 호랑이 얘기 좀 할게요.
그거 하려고 이거 켰어요. 노바디랑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 그거는 좀, 이게 지금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노바디라는 영화를 보는 거겠지만, 그냥 놔둡시다. 뭐 우리나라 언론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건 말건,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배운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원래 그렇게 어줍지 않은 도덕을 가지고, 자기네가 굉장히 선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선한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배운 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고. 그건 그렇고, 나 어느 편이라고 규정 짓지 마세요. 죽여버릴 거야. 나 어느 편도 아니야. 말 안 했어요. 그따구로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너거들이나 진영 속에 있어. 상상력 닫고. 알겠지? 상상력 팡팡 튀는 나를 잡고 니네 진영에 속하느니 마느니 하지 마. 어? 자, 조제 호랑이라는 영화가 정말 저는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영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 영화는 저는 3번 정도 봤고요. 명화고, 그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에 사토시가 멀리서 이렇게 잡았는데 펑펑 우는 장면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비슷한 이유로. 그리고 그렇게 펑펑 울진 않았지만은 그와 비슷한, 그 울음을 저는 알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그런 어른이 되는 걸 한 2번 겪었어요. 3번 정도 기억이 나네요. 한 번은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 영화가 그거잖아요. 조제라는 친구가 그 하반신을 못 쓰는데, 영화를 다 본 거예요. 스포일 있습니다. 스포일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사토시라는 그 남자 배우가, 제가 그 영화에서 이름 모르겠어요. 사토시라는 남자 배우가 사랑하잖아요. 그 진실된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고 그 끌리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이제 사랑을 하는데, 그 영화가 이제 그 훌륭한 건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치한 선악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선 선악이라는 도구로 다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사토시가 자기의 그 멀쩡한 여자친구한테 돌아가죠.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울음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울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저는 사실은 깊은 대화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 때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저처럼 90학번, 89학번 이런 친구들은 대학가를 지배했던 게 그 이상주의잖아요. 그 선배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이상주의 속에서 열심히 화염병 던지고 그랬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사토시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모두 사토시라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안 하면 또 그게 또 젊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해서 이제 깨닫죠. 또 누구한테 절망하겠어요? 자기한테 바로 절망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는 거죠. 내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죠? 이 정도는 뭐 재해설 필요 없잖아요. 그 영화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죠. 이것과 이제 지정학을 엮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건 그 영화만으로도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저는 본인이 선한 줄 알고 선한 말 짓거리는 매스미디어에서 나와가지고 떠드는 인간들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새끼들은 대학 다니면서 솔직히 말하면 공장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죄송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한민국은. 그 영화를 보고 좀 우세요. 제가 거시적 인간, 미시적 인간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 막 흥분하고 댓글 다는 인간이 바로 거시적 인간인데, 일생이 도움이 안 돼요, 그 인간들은. 자기 주변, 어느 어른이 되면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자기 주변에 내 마누라, 내 아이들, 내 형제, 내 부모한테 잘하는 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진짜 그지 같거든. 사실 가족이 제일 그지 같잖아요. 그죠? 미워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 그지?
그 얻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토 씨가 조제를 얻고 다니는 것처럼. 힘들지만 얻고 다니는. 그게 선한 거지.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물론 뭐 그런 수준의 선을 뛰어넘어서 진짜 총을 들고 막 우크라이나의 민병대로 해밍웨이처럼 가서 목숨을 걸고 이런 종자들도 있어요. 그건 거룩한 거죠. 위대한 거죠. 네, 그걸 위대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런 도덕이라는 짐을 질 수 있는 존재냐라는 거를 묻는 영화죠. 사실은 도덕을 얘기하지 않는데 가장 도덕적인 감수성을 꿰뚫어 버리는 그런 영화가 저는 조제 호랑이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은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울어보지 않고 어른이 돼버린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키의 소설 같은 걸 봐도 일본은 그 적군파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요. 냉소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성역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젊은 친구들이 한 짓이고 아무리 그게 고귀했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생각도 짧았고 국제 정세도 몰랐고 그리고 오히려 결과만 보면은 더 나쁜 영향을 많이 미쳤을 텐데 이 나라에서는 성리학의 나라니까 그게 그게 신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울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마누라 패고 집에서. 안 그래? 그지? 바람 피우고. 내 주변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직장에서 애들 괴롭히고, 본인은 잘 나가고. 그게 다 어른이 안 돼서 그래. 어른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지 못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토시처럼 깨닫고 펑펑 울어야 돼. 펑펑. 그리고 나서 간신히 우리는 이게 참 섭리인데 그리고 나서 간신히 우리는 자기 주변에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을 조금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조금. 그렇지 않으면 남 판단만 하고 댓글질하고 정치가들 욕이나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비트코인 같은 걸 발견하지 못하지. 비트코인을 발견하려면 제가 발견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 규범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발견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으로 지금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기사를 한번 올렸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푸틴한테도 도움이 되잖아. That's right. 그게 중립성의 뜻이야. 근데 그분은 푸틴은 나쁜 놈 이런 게 되어 있네. 그렇지 않다니까. 지정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문제는 푸틴이 아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문제는 독일이지. 안 그래요? 제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일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사실 이유라는 건 독일이거든. 프랑스도 뭐 행세는 하지만 결국 독일인데 독일의 의지인데 독일이 변수인데 독일이 안 하잖아 아무것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철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본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본인들의 싸울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말이 안 되네. 군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에. 근데 그렇게 안 하지. 그게 지정학이에요. 지정학이라는 건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바다는 누구 거, 어떤 영역은 누구 앞마당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키신저가 쓴 중국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거기 보면 그 미국의 닉슨 정부가 키신저가 그 소련을 봉쇄하려고 중국하고 이제 대땅들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판 위에 한반도하고 대만을 올려놓아요. 장기판 위에 한반도하고 대만을 올려놓고 니네가 원한다면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 맥락을 쭉 보면 다른 책을 또 통해서 맥락을 보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그 한국하고 대만을 장기판 위에 올려놓고 니네가 진짜로 그 뭐 베트남을 안정시키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전쟁 중이었잖아요. 인도차이나 반도를 안정시키면 대만하고 한반도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요. 그걸 막은 게 바로 주은내야. 주은내가 괜찮다. 남한에 미군 둬라. 왜냐? 주은내는 일본이 무섭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정학이에요. 그 남한에
미군이 있는 곳이 이 동해 바다라는 이 동해 바다가 누구 것의 것도 중국은 좀 멀잖아, 그죠? 중국은 직접 바다가 없어. 북한한테 조차를 해야 되는데 소련은 바다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남한 신경 쓸 거 없고 일본 바다거든. 그게 일본 해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해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지정학에서 얘기하면 반드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대회전을,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라는 대회전이거든. 저쪽에 진열하고 저쪽에 쫙 진열해서 대회전을 해가지고 승부를 딱 냈어. 이걸 쇼부라고 하잖아, 그치? 일본말로. 딱 한 나라가 있네. 게릴라전하고 막 산악전하고 이런 거 말고 쫙 여기 도열하고 저기 쫙 도열하고. 어느 나라겠어요? 태평양을 놓고 미국하고 일본이 한 게 다예요. 실제로 미국이 소련하고는 냉전을 했지만 대전을 한 적이 없고, 독일하고 그걸 대전이라고 안 하죠. 중공하고 이제 북한 지역에서 했는데 그것도 대회전이 아니었고, 게릴라전 비슷했고, 베트남 말할 것도 없고, 대회전이라서 여기 일본, 여기 미국 딱 했어. 딱.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 되게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큰 나라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인간이 그 일본에 대해서 발언하지 말라고 감히 댓글을 달아서 내가 니네 동네 가서 놀아라 라고 하고 댓글을 지웠는데, 그 댓글까지 지우니까 제 댓글 지워서 20초 만에 지웠는데 자기가 그걸 상처받아 나한테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일 보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고 했는데 메일 아직 안 오네. 일본말 하면 안 돼요? 지정학 얘기하면서? 내가 일본 좋다 그랬어? 일본이 큰 나라거든요. 일본 큰 나라야. 이거 팩트야. 얼마나 큰지 알려줄게. 일본이 최북단, 최북동쪽에 있는 섬이 있어요. 이름 몰라. 그 다음에 최남단 섬. 그게 이제 대만하고 붙어 있거든. 센가쿠 말고. 그하고 그 사이가 3,500km거든요. 3,500km인데, 이 3,500km의 바다를 타원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순양함이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일본 순양함의 작전 반경은 최소 3,500km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3,500km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양 해군 있잖아요. 배에 한번 타면 군인들이 3달이나 6달 동안 작전을 하는 거지, 웬만하면 물자 받는 것들 빼놓고는 이제 육지를 안 밟는 거야. 물자도 이렇게 배를 통해서 밟고. 그런 원양 해군을, 그 정도의 원양 해군, 자국만 도는데 그 정도의 원양 해군을 유지해서 작전을 하는 해군은 전 세계 딱 2 해군이 있대요. 하나가 미국이고, 미국은 당연하죠. 하나가 일본이에요, 일본. 여러분, 중국, 인도, 남진아해 지도를 보세요. 중국의 해군의 작전 방향이 얼마나 되는지. 연안해군이에요, 연안해군. 이렇게 한국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키신저 책에 보면 중국은 일본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남한에 군대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강대국들이 지정학 게임을 할 때는 약소국은 패예요, 패.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올라간 거야. 그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명하다면 어떻게 생각했어야 돼? 독일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나토가? 자기네가 패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국민들하고. 우크라이나 너무나 지정학적인 동네고. 완전 평원이야, 평원. 몽골도 들어왔던 데고, 그죠? 평원이니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만주에서부터 연결되는 평원의 서쪽 끝 아니에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지나갔던 곳이고, 히틀러도 지나갔던 곳이고, 그죠? 흑해도 있고, 예. 러시아로서는 바로 앞마당에서 거치장스러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양아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총 들고. 정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동해는 그러면 누구의 앞마당이고 지금 신경 거슬리게 하고 있겠어? 동해를 한 바다거든요. 그거는 여러 나라, 여러 바다, 여러 세력. 질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정학을 이해하시기 이전에 인문학을 아셔야 되는데, 질서라는 것은요, 평형이 아니라 서열이에요. 서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류가 오랫동안 질서를 가지고 왔을 때 평형 상태에서 질서가 있었는지, 서열이 확실했을 때 질서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만약에 이 메타버스, 이 현실이라는 메타버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메타버스가 아닌 이 현실에 있는 메타버스가 맞다면, 제가 공부한 메타버스가 맞다면 이 메타버스, 지금 현실의 메타버스에서의 평화는 질서고 질서는 서열입니다. 이론이 있으면 이거는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론이 있으면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저도 읽어볼게요. 사과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런 걸 논하는데 와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제발 그러지 말고 좀 한번 울어봐. 좀 사토시처럼 본인이 해밍웨이처럼 총 들고 우크라이나에 갈 존재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닫고 좀 울어봐. 좀 사토시 조제 호랑이 물고기의 사토시처럼 왜 아직도 그런 울음이 없어.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주변 사람한테 잘하세요. 그게 다야. 비트코인 사시고 비트코인 알리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 결정적일 때는 비트코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내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 내가 나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 이거는 내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진짜라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제 메일을 제가 쭉 보니까, 저한테 메일 보내시는 분들 보니까 나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 도우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했는데, 물론 나를 도우려고. 나 애가 셋이거든요. 하여튼 나 무기야. 왜 애가 셋이, 이게 저출산과에서 애가 셋인 사람한테 이렇게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팍팍 안 주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그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 셋을 낳았으면. 하여튼, 네. 하여튼, 혼자 벌어가지고 4명의 부양가족을 먹여 살리고, 위로는 또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저 힘들어요. 근데 어쨌건, 무슨 얘기 까먹었는데, 하여튼 이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제 새끼들, 내 자신을 위해서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조금 더 나가면 소박하게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도우려고 했는데, 제가 메일을 보고 댓글을 보니까 제 착각일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을지 몰라요. 혹시, 진짜로 이건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데, 혹시 진짜 많은 사람을 내가 지금 돕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착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저는 22살 때 그 사토시의 울음을 울었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때문에 30살 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내 옆에 있는데 제가 펑펑펑 울고 포기를 했어요. 어떤 점에서. 그리고 제가 포기하고 나서 어머님이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풀지 못하는데 아픈 가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선택이 있었는데 제 말을 들었으면은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면서 펑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때 능력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펑펑 울었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그보다 좀 더 지나서 제가 다른 차원에서 또 사토시의 울음을 또 제가 이해를 했죠. 몇 번씩 웁니다. 저라는 존재가 그걸 지고 사토시처럼 고향을 못 가잖아. 고향을 지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불과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가 두 마음인 거지. 그거를 너무 슬프게도 조제가 다 알아채고 조제가 피할 길을 주잖아. 이렇게 피할 길을. 그리고 조제 명대사. 자기는 사토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심해 바다에 굴러다니는 그냥 돌멩이하고 조개였다라는 건데 사토시가 자기를 양지로 끌어내 줬으니까 넌 네 할 일 했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놔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조제의 표정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시 심해 바다로 돌아간 거겠죠. 소설에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그래요. 네, 여러분들의 조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울음을 울은 사토시입니까? 울음을 울지 않고 아직도 열혈 청년으로 못할 게 없는 도덕적인 사토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나이가 30이 지났다면 사토시와 같이 울어야 우리가 같이 인생을 논할 만합니다. 같이 도덕을 논할 만하지 않을까요? 길어졌네요. 이 영상 보지 마세요. 너무 길어요. 댓글 단 분만 보세요. 감사합니다.